예, 계속하겠습니다. 여기 제4절에 유형산 감가상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고요. 감가상각 중요한 건데 일단 이 감가상각이라는 것이요. 이 둘 중에 뭔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 감가상각이 원가 배분 과정일 거냐 아니면 자산의 평가 과정일 거냐 이걸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원가 배분 과정인지 자산의 평가 과정인지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데 이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건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어느 쪽이실 것 같아요? 둘 중에 이 둘 중에 어느 쪽일까 생각을 좀 해보시면요. 거기 341페이지의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341페이지 두 번째 줄 끝에 감가상각이란 유형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그 자산의 효익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밑줄 쳐놓으시면요. 이 둘 중에 어떤 거란 얘기예요? 보니까 읽어보니까 어느 쪽이에요? 이거죠.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이 이게 아니라 이건데 왜 이거이냐 이게 아니라 이거로 많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왜 이거인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좀 이따가 예제가 있으니까 그 예제 보면서 설명할게요. 왜 원가 배분 과정인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분계가 나와 있죠. 그 밑에 감가상각의 회계 처리해가지고 34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분계 나와 있는데 차변의 감가상각비고요. 대변이 뭐라고 돼 있어요? 감가상각 누계액. 차변에 있는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차변에 있는 감가상각비를 그걸 비용이죠. 그거는. 그럼 대변에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은요? 대변에 있는 건 뭐예요? 그거는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죠. 우리 부채가 아니라. 여러분 그 밑에 보세요. 분계 밑에. 여기서 차변에 나타난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상의 판매비와 관리비로 보고되거나 매출원가의 일부로 제조원가로 보고된다. 예컨대 제조기업의 경우에 기계장치나 공작물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이고 판매활동이나 관리활동을 위한 영업성 업무나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다 라고 밑줄 쳐놓으시고요. 여러분 그게 지금 처음이라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걔가 지금 처음이라서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 실무를 할 때는 이걸 더 잘 알아야 돼. 실무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게 똑같은 비용이라 하더라도요. 그 성격에 따라서 분류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종업원들한테 월급 주는 건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급여다 이랬죠. 월급 주는 거 급여. 근데 월급이라는 게 전 종업원한테 다 나가죠. 인건비가. 그럼 월급 다 나가는데 그 종업원들 중에는 본사의 영업사원과 관리직 사원들 있죠. 그리고 공장에 가면은 제조에 근로하는 근로자들 있잖아요. 거기 공장에 물건 만드는 사람들 똑같이 월급 받죠. 근데 그 급여가 성격이 달라요. 본사에 있는 사람들의 급여들은요.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판매 활동과 관리 활동을 하니까. 공장에 있는 사람들의 급여는요. 제품을 제조하고 있잖아요. 제품 제조원가로 가요. 그 사람들의 급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감가상각비라는 것도 똑같은데요. 이게 본사 건물의 감가상각비 있죠? 공장에 가면 기계장치 있고 공장 건물 있잖아요. 그거 감가상각하죠? 우리도 그것도. 똑같은 감가상각비지만 여기 본사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판관비고요. 거기 공장 건물과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나중에 중요한 거니까 잘 보시고 나중에 원가회계 배우시잖아요? 그럼 이거 더 잘하게 돼요. 원가회계 때도 이런이 많이 하니까. 그래서 잘 미주셔 놓으시고 넘어가세요. 다음 페이지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그 유형자산을 표시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그거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넘어가고요. 중간쯤에 보니까 감가상각의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바로 위에 보세요. 유형자산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의 차감한 잔액을 뭐라고 부르는데 거기 장부가액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밑줄 쳐놓으시면 북밸류라고 하는데 결국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은 뭐에서 뭐 빼라는 얘기예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빼라.
얘 시험에서 물어봐요. 장부가액 얼마냐고. 그래서 아셔야 돼요. 그렇게 찾는 거. 그 다음 그 밑에 보니까 감가상각 요소라는 게 나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감가상각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말해요. 감가상각 요소.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회사가 2000X 1년 초에 200만원짜리 기계장치를 취득해가지고 3년을 쓸 수 있어요. 3년을 쓰고 나면 잔존가액이 20만원 남는다. 이런 가정을 하시면 요거 200에 사서 3년 쓰고 나면 20 남는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 첫 번째 가로 1번에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라는 게 있는데 읽어보니까 첫 번째 줄에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 차감한 잔액으로 당해자산이 수익획득 과정에 이용되는 기간 동안 인식할 총감가상각비를 말한다. 이렇게 있죠. 그럼 제가 칠판에 적어놓은 이것이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얼마입니까? 200에서 이 취득원가죠. 이게 20 잔존가액이죠. 이게 빼는 거니까 얼마란 얘기예요? 180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 180이라는 금액이 뭘까? 180은 요 기계장치를 3년 동안 쓸 수 있죠. 우리가 요 3년 동안 쓰는 동안에 뭐 할 금액이에요 보니까? 감가상각할 총금액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원가 배분 과정이라는 걸 조금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요 기계장치를 처음에 취득했을 때요. 얼마 주고 산 거죠 우리가 지금 돈을? 200만원 주고 샀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취득원가다. 이 원가 얘기 붙이죠. 취득원가. 취득원가인데 취득원가가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얼마 남아요? 20 남죠 이렇게. 그럼 원가가 얼마만큼 소멸했다는 얘기예요. 180만큼이 없어지게 됐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그 180만원의 원가는 어디 갔나요? 지금 기계장치를 200에 사가지고 20만원 밖에 안 남았대요. 잔존가액이. 그럼 그 기계장치 샀을 때 쓴 돈 중에 180만원은 어디 갔어요? 180만원. 없어진 건 분명하죠 보니까. 없어졌잖아요. 180만원. 180만원 없어졌는데 그거 어디 갔어요? 그게 기계장치가 3년 동안 사용하는 기간 동안 우리한테 뭘 해줬어요? 수익 창출에 기여했겠죠. 기계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3년 동안 돈 벌었겠죠 우리가. 맞아요? 그럼 기계장치가 수익 창출하는데 3년 동안 기여했는데 그 기계장치가 3년 동안 수익 창출하는데 기여했으면 그 없어진 180만원의 원가가 수익 창출하는데 기여하면서 사라진 거죠. 그 180만원의 원가를 부담했기 때문에 기계장치를 이용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걸 200에 사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장치를 사용할 수 있었으니까 그 180이라는 금액이 수익 창출하는데 기여했죠. 그럼 그 180이라는 원가를 수익이 창출되는 기간 동안 관련되는 수익과 그 비용을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 대응시키는 게 좋다고 뭐 얘기했었죠 우리 앞에서도. 그럼 수익 비용 대응인데 그러려면 그 180만원의 금액을 이 3년 동안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배분해줘야죠. 쪼개줘야죠 합리적으로. 원가 배분 과정이다 이거예요. 감가상각이. 이해하시겠어요? 아무튼 원가 배분 과정이라고 하는데 또 얘기할게요 조금 있다가. 그래서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거 첫 번째 뭐라고요? 감가상각 대상금액인데 거기서 이 취득원가와 잔존가액을 알아야죠 이렇게. 그다음 다음 페이지에 내용연수라는 게 있죠. 내용연수라는 거 이 문제에서 제가 칠판에 적어놓은 거에서 몇 년이에요? 3년이죠. 내용연수 3년.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자산은 어느 자산이든 내용연수가 다 있어요. 내용연수가 없는 거 뭐 있죠 우리? 내용연수 없는 거? 아까 토지. 토지가 내용연수가 없었죠 아까 토지. 자, 토지 빼고는 거의 다 내용연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그럼 사람 있죠? 저희 사람은 내용연수가 있나요? 우리 사람 있죠 당연히. 언젠가 죽으니까. 근데 사람을요 우리 회계 처리합니까? 자산으로 잡냐고요 사람. 인적자원 우리 사람을 자산으로 잡아요? 잡는 거 못 봤죠? 안 잡아요 사람.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자기의 종업원을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안 잡는다고요. 종업원 해가지고 자산으로 안 잡아요. 그래서 우리 인적자원을 회계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회계가 그래요. 현재까지는 인적자원을 회계 처리하지 않아서 사람을 어떤 계정 과목 쓸 거냐 이런 고민은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 동물은 회계 처리해요. 우리가 축산업에 가보면 만약 사람도 키워 파는 데가 있다면 사람도 회계 처리할 텐데 우리 사람을 키워 파는 데는 없죠. 고아원? 뭐 그런데 그렇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아무튼 그
동물 키워 파는 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돼지, 소, 닭 이런 거 축산업 있죠, 우리.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혹시 돼지 키우는 회사나 소 키우는 회사 나가보시면요. 돼지 키우는 회사에 가보면 어미돼지가 있고 새끼돼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미돼지를 모돈 또는 종돈 이렇게 불러 가보면 새끼돼지가 있거든요. 걔네들은 돼지 키우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걔네들이 뭐예요? 자산이죠, 자산. 그럼 그 어미돼지와 새끼돼지의 계정 과목이 뭘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우리가 배운 분류가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뭐 그 중에 하나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들어갈 것 같아요? 어미돼지, 새끼돼지. 어미돼지는 팔려고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판매 목적이라면 걔가 재고겠지만 어미돼지는 새끼 낳는 기계장치예요. 아니 뭐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보통 어미돼지의 내용연수가 한 실제 2년이래요. 2년 새끼 나면 더 이상 쓸모가 없대요. 처분하거든요. 2년 동안 쓰는데 보통 세법상 내용연수는 5년이래요. 아무튼 그렇고 이 어미돼지를 처음에 취득하면 취득원가가 꽤 세요. 어미돼지 비싸거든요, 좀. 어미돼지 사가지고 2년 동안 새끼 낳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미돼지의 계정 과목은 유형자산이에요. 모돈에서 유형자산으로 해서 취득원가 기록하고요. 걔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해야 돼요. 어미돼지. 새끼돼지는요, 처음에 태어나면 제공품, 키워서 완성되면 제품, 팔리면 매출원가예요. 회사에서. 소 키우는 회사에 나가보면요, 젖소가 있는데, 이 젖소는 키워서 팔려고 있는 게 아니라, 키워서 우유 짤 거죠, 얘가.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정 과목이, 재고자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키워서, 수익 창출에 사용할 거죠. 영업활동에 사용할 거죠. 우유 짜가서 우유 팔 거니까. 그래서 젖소의 계정 과목이 재밌는데, 처음에 태어나면요, 취득 완료될 때까지, 건설 중인 자산이요. 건설 중인 자산으로 기록하고요. 얘가 취득이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젖을 짤 수 있는 시점이에요. 수익 창출 시작할 때. 건물이랑 똑같아요. 건물도 짓기 시작해서 다 지어야 수익 창출되는 거 아니에요. 다 지어야. 젖소도 해서 다 키워서 젖을 짤 수 있어야 이게 수익 창출되는 거기 때문에 회계학에서는 그때가 취득 완료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여기다 기록했다가요. 지출액을 다 적었다가 나중에 젖 짜기 시작했을 때 그때 본계정 대체해요. 뭐 젖소든지 뭐든지 대체하고요. 그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내용연수 동안 뭐 해야 돼요? 감가상각하면 되죠. 그게 젖소의 운명이에요. 만약에 사람을 회계 처리한다, 사람 회계 처리 안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사람을 회계 처리하면은 애기 나면 뭐라고 하는 게 맞겠어요? 우리 애기 낳았다. 계정 과목을 뭐로 해야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거 하자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죠. 뭐 애기를 키워서 팔 거예요, 우리가? 제공품 아니고요. 우리 애기 키워서 뭐 할 거죠? 돈벌이 시킬 거죠? 돈벌이. 키워서. 물론 걔가 다 커서 돈벌이 못할 수도 있지만, 백수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건 가봐야 하는 일이고, 우리는 미래를 보고 키우죠. 아무튼 그 미래를 보고 돈벌이 하기 전까지, 그래서 돈벌이 할 거기 때문에 얘가 맞아요.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으로 놓고 걔가 성인이 돼서 돈벌이 할 때까지 저걸로 잡았다가 돈벌이 시작하면 그때 본계정 대체해요. 사람으로. 그런 다음에 내용연수에 걸쳐서 감가상각하면 돼요. 사람이요, 살다가 오래 살아보려고 보약 먹잖아요, 우리. 가끔. 보약 먹으면 그건 자본적 지출입니까? 수익적 지출입니까? 배웠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냥 답변을 해버리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 아까 배웠던 판단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해봐야 돼요. 자본적 지출로 가려면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든지 서비스의 질이나 양이 증대돼야 되고요. 원상회복이나 현상유지, 중요성금에서 일정의 금액 이하면 수익적 지출이에요. 근데 이 보약이라는 게 일반인들은 자주 먹는 게 아니죠. 운동선수들이 보약을 먹으면 그 보약을 상당히 많이 먹고 금액도 크고, 걔네들이 보약을 먹었을 때 그 수익 창출에 기여한다는 게 아주 확실하죠. 보약 먹어야 힘 생겨서 열심히 할 테니까. 그래서 걔네들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자본적 지출로 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실제 아무도 그런 회계 잘 안 하기 때문에 관심 없는 건데 내가 생각해보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 보약이라는 게 얼마 안 되고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게 보약 먹었다고 갑자기 오래 살아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거 살아봐야 알지. 막 힘이 세지나요? 그것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할 때는 금액이 작아서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생각해보시고. 아무튼 모든 자산은 내용연수가 있어요. 사람도 그렇고. 이 내용연수라는 게 존재하는데 왜 그러면 내용연수가 존재할까? 왜 얼마가 쓰면 더 이상 못 쓰게 될까? 그걸 생각해보시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물리적 원인과 경제적 원인이 있죠. 거기 밑에 보니까 그 원인이. 물리적 원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혼자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 이해돼요. 경제적 원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부정하고 진보가 있죠. 거기 세 번째 줄에. 그래서 한 가지씩 예만 적어드릴게요. 진보라고 하는 건요. 컴퓨터 적어놓으시면 되고요. 부적응이라고 하는 건 뭐 서버 같은 거 적어놓으시면 돼요. 이 컴퓨터라는 게 어떤 데서 나가봤더니 386 컴퓨터가 있어요. 아주 깨끗이 써가지고요. 고장이 전혀 안 났어요. 한 2년 더 쓸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386 컴퓨터를 지금 쓰는 회사가 없잖아요. 왜 하세요? 진보화됐기 때문에 속도도 느리죠. 웬만한 소프트웨어 여기서 돌아가지도 않죠, 이제는. 그러니까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내용연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멀쩡해도, 깨끗이 있어도, 물리적 원인 없어도. 그 다음 서버라는 것도 부정한다는 게 규모에 부정하는 규모. 어떤 회사 규모가 예전엔 작아서 용량이 작은 서버로도 충분히 데이터를 돌렸는데 회사 규모가 점점 커지면 규모가 커지니까 예전 서버는 못 돌리죠, 이거를. 그럼 부적응하니까 못 쓰잖아,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자산이 내용연수가 있게 되는 원인이 되더라. 잘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여기 이 사례에서 얘가 취두원가죠. 얘 잔존가액이고 내용연수죠. 얘는 확실한 겁니까? 추정하는 겁니까? 얘는 확실한 거죠. 취득했을 때 가격이니까 확실하죠, 우리. 얘네 두 가지는 어때요? 추정이 필요해요. 미래를 추정하는 거니까 추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용연수와 잔존가액은 미래를 추정하는 거다. 그랬을 때요, 거기 34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밑줄 치시면 이러한 추정의 불확실성과 잔존가액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고려해서 기업 실무에서는 유연산 잔존가액을 없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우리나라 세법에서도 잔존가액을 제로로 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하시고요. 근데 세법상 제로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나중에 세법 배우시면은 나중에 자산을 비만 기록하기 위해서 잔존가액을 1,000원으로 보고 1,000원만큼은 남기는데 그건 나중에 세법할 때 배우세요. 그때 가서 하시고. 내용연수 보시면 감가상각 방법 들어가기 바로 전에 위에 보세요. 내용연수 맨 끝에. 참고로 우리나라 기업 실무에서는 대부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연수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내준다. 여러분 나중에 세법을 보시면 각 자산의 내용연수들이 나와 있어요. 뭐 그걸 쓴다는 얘기니까 참고해 두시고요. 넘어가요. 감가상각 방법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어떻게 감가상각 할 거냐인데 344페이지 보시면 정액법, 가소상각법, 비례법 쭉 나오죠. 이 중에서요.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거.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거기 다섯 번째 줄 보시면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정액, 정률, 생산량 비례,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도록 있어요. 기타. 그게 뭐예요? 합리적이라면 다 인정해준다는 얘기죠. 합리적이라면 다 인정해주겠다. 합리적이란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건 합리적이 아니에요. 이 200만 원을 샀는데 2001년에 180만 원만큼을 다 비용 처리하고 이때는 감가상각비 안 잡겠다. 이런 건 비합리적이죠. 그런 건 비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걸 쪼개겠다는 방법은 합리적으로 봐주거든요. 다. 그러니까 여기 체계적으로 쪼개는 방법들이 다 그거예요. 열거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이라면 다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다고 알아두세요. 이게요, 여러분 뭐랑 비교하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6장에서 배웠던 재고자산에서 단가 흐름의 가정이라는 거 있었죠. 뭐가 있었죠? 단가 흐름의 가정. 이거 중요한 건데. 단가 흐름의 가정. 기억이 안 나죠? 뭐 있었어요? 개별법,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동평균, 총평균, 소매제고법, 매출총이익률법 이런 거 있었죠? 중요한 거라니까요. 재고산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런 방법들을 다 해봤는데
그 중에서 기업회의에서 인정하는 거는 매출총 이익률법 빼고 다 인정했죠. 소매제고법까지. 걔는 제한적으로 인정해, 제한적으로. 열거해가지고. 근데 얘는 보세요. 기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시면 돼요. 걔는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만 인정하고 있고요. 얘는 합리적이면 다 인정하고 있고, 이렇게 좀 구분해서 기억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거기 정액법부터 하겠습니다. 정액법, 그 예제 5번 가지고 갈 건데, 그 예제 5번이 제가 칠판에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거. 그래서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다 보시면 아실 거고요. 정액법. 정액법으로 하면 되게 쉽죠, 이거는. 2000X1년, 2000X2년, 2000X3년에 감가상각 어떻게 할 거냐인데요. 얘는 뭘 가지고 쪼개는 거냐면 감가상각 대상금액을 가지고 쪼개요. 180만 원을 쪼개는데 180만 원을 어떻게 쪼개자는 얘기냐면 n분의 1에 n분의 1. n분의 1 하자는 얘기고 n분의 1 하자고 했기 때문에 매년 잡는 금액이 똑같죠, 이렇게. 그래서 다 더하면 당연히 얼마냐면 180만 원 된다. 이런 게 정액법이에요. 그래서 할 것도 없죠, 이게. 얘가 요 n분의 1한 거를 썸하면요. 합계내면 얼마겠습니까? 썸 1이죠, 이렇게. 되게 쉽죠,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 감가상각 방법을 배우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업회계 기준이 개정이 돼서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만 인정한다. 이렇게 개정이 됐으면 좋겠죠, 하루빨리. 그러면 이것만 배우고 끝나요. 너무너무 쉽잖아요. 이거는 정말로 공인회계사로서 저도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원해요.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 복잡한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복잡한 거 해봐야 별 실익도 없어요. 해보면. 학교 교수님들은 너가 더 좋다, 너가 더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질문하는 사람들이 해보면 별것도 없다니까요. 그리고 정보 이용자들이 정말로 우리가 막 이렇게 정보를 만들었을 때 그 회사의 회계 정보를 보고 정말 멋있는 의사결정을 할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발 좀 간편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말재요. 뭐 다른 것도 있대요. 아무튼 그래서 다른 것도 배울 건데 정액법이란 게 이런 거고요. 제일 쉬운데 n분의 1 했으니까 얘는 매년 감가상각하는 금액이 똑같죠, 이렇게.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이 정액법을 할 때 요 시점에서의 그 장부금액은 얼마예요? 북밸류. 요 기계장치의 북밸류. 장부금액. 200이죠, 그냥. 취득원가 그대로. 요 때는 얼마예요? 요거 하면? 얼마예요, 이때? 140이죠? 60만큼 빼면 되니까. 요 때는 얼마예요, 북밸류가? 80대겠죠? 이때는 얼마예요? 20대죠. 이렇게 생긴 북밸류가. 맞아요? 근데 이 얘기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원가 배분이냐, 자산평가냐. 우리가 요 기계장치 감가상각을 할 때, 요 기계장치를 감가상각해야 될 대상 금액이 180만 원이기 때문에 180만 원을 3년 동안 쪼개기 위해서 n분의 1로 배분한 거죠, 이렇게. 그렇게 원가 배분하는 게 감가상각이지. 우리가 지금 이 60만 원만큼 쪼개는 거를 200만 원에 취득했잖아요, 지금. 1년 쓰고 나면 요 기계장치가 뭐가 됐겠습니까? 중고가 됐죠, 중고. 중고 기계장치 됐을 때 중고시장에 가서 요 기계장치의 가치가 140이냐를 조사해가지고 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해서 그 140으로 줄었으니까 60이 감소했구나. 60만큼 비용 처리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감가상각 하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죠? 우리가 자산을 평가해서 감가상각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요, 이 건물 같은 거는, 건물을 우리가 10억에 샀어요, 올해. 1년 지나니까 막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이 건물 가격이 20억 됐어요. 감가상각 안 해요, 그러면? 건물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럼 감가상각 안 하냐고요. 그래도 해요. 취득한 금액은 기록했잖아요, 우리가. 시가랑 관련 없다니까요. 취득한 금액을 기록했고, 그 금액에 기초해서 잔존가액까지 갈 때, 없어져야 될 금액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라고 하는데, 그걸 배분하자는 거지. 그 자산을 평가해서 뭐 감소한 걸 측정해서 감가상각하겠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자산 평가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분 잘 하시고, 원가 배분이다. 우리가 단기매매증권 배울 때요, 시가법이란 거 있었죠. 단기매매증권 어제 시가법 했었죠, 우리? 그거는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건 이거예요. 자산평가. 시가로 평가하는 거니까. 그건 이거지만, 감가상각은 이거라고요. 감가상각은. 그래서, 원가 배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다른 방법 할게요. 가속상각법.
이 가소상가법을 공부하시면은 가소상가법에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정률법,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이중체감법, 그다음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연수학계법.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할게요. 근데 이 가소상가법 공부하실 때 여러분 생각할 게 뭐냐면은, 이 가소상가법을 왜 만들었을까를 하나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 가소상가법들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정해법을 하니까, 정해법은 매년 감가상각하는 금액이 똑같잖아, 이렇게. 근데 매년 감가상각하는 금액이 똑같으려면 어떤 게 만족해주면 좋으냐면, 이 기계장치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는 게 매년 똑같으면 돼요. 기계장치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는 금액 자체가 매년 똑같다면 매년 똑같은 금액을 비용 처리하는 게 타당하죠. 근데 여러분, 유형자산이란 것들이 대부분 다 새 거일 때가 좋다는 건 다 동의하시죠? 헌 거일 때보다. 새 거일 때가 더 능률이 좋고 새 거일 때가 더 수익 창출에 많이 기여하겠죠. 택시를 타봐도 새 거가 좋죠. 그리고 새 거가 고장도 안 나고 더 잘 굴러다니겠죠, 이게. 그래서 뭐든지 새 거가 더 수익 창출에 많이 기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새 거일 때 더 많이 수익 창출을 기여하겠죠, 그게. 이때보다. 그렇다면 비용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예요. 새 거일 때 더 많이 배분했으면 좋겠다, 초기에. 그러자고 만든 방법들이 이 방법이에요. 이거 지금부터 해보시면요, 다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더 커요. 그것들이 가소상각법이에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거기 정률법이 있는데요. 정률법은 이런 공식에다 대입한대요. 잘 몰라도 돼, 이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 뭐 취득원가 집어넣고 잔존가액 집어넣어서 이 가로 안에 있는 금액 계산해서 루트 3성 씌워서 1에서 빼면 이게 0.536이 나온다. 이런 게 나와요, 여기 보면. 계산하는 문제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험엔 이게 주어져요. 이 정률이. 이 정률이 주어지면 이 주어진 이 금액에 따라서 계산만 하면 돼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2000x1년, 2000x2년, 2003년에서 3년 동안 계산하는데, 얘는 주의하셔야 될 게요. 여기 처음에 곱할 때 얼마에 곱한다는 걸 주의해야 되냐면 여기다 곱한다는 걸 주의해야 돼요. 북밸류예요, 북밸류. 장부금액. 장부금액이라는 게 취득할 때니까 취득원가죠, 이게. 아니, 얘는 이거였잖아요. 감가상각 대상금액. 얘는 취득원가라니까요. 달라요, 그래서.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 주의하라고요. 여기에다가 0.536을 곱하래요. 여러분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나중에. 0.536을 여기다 곱하니까 1072,000 이게 첫 해년도 감가상각비예요. 감가상각비가 이만큼 잡히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잡히겠죠, 이만큼. 그럼 두 번째 년도의 감가상각은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200만 원에서 이거 빼래요. 1072,000 빼래요, 이렇게. 이거 뺀다는 얘기는요, 이게 뭐겠어요, 가로 안의 금액이? 북밸류죠, 또. 장부금액에다 또 0.536 곱하래,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497,408이 나와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 거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이거 빼겠죠? 497,408. 또 뺀 다음에 또 0.536 또 곱해줘요. 그럼 또 얼마 나오겠죠? 근데 여기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합계 금액은 반드시 얼마가 되겠습니까? 합계 금액은. 이게 반드시 돼줘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감가상각 방법을 하든지 간에 합계는 항상 이해가 돼야 돼요. 이거 분명한 거잖아요, 이거는. 왜냐면 감가상각이라는 게 180을 쪼개자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180을 쪼개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방법이든지 감가상각비 전체 금액은 180 돼야 돼요. 이건 다 똑같아요. 그럼 180이 돼야 되는데요. 이 비율 계산하는 이 공식 있죠.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혹시 수학에 관심 있으면 집에 가서 해보셔도 되는데, 0.536이라는 이 자리에다가 미지수 x를 집어넣고요. 여기다가 다 x를 다 집어넣고, x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요걸 해서 요거 곱했을 때 다 더했을 때 180이든 x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거 풀면 이 공식이 나와요. 안 해봐도 돼요. 수학에 관심 있으면 해보라고요. 그래서 x가 쭉 대비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공식인데, 이 공식에 따라 나온 비율이니까 이 비율을 곱해서 계산했으면 얘 되는 게 나오겠죠.
근데 이게 쭉 떨어져서 반올림한 거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나오진 않죠. 단수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를 나중에 단수 차이 생기는 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거꾸로 맞춰야 돼요. 약간 차이가 나거든요. 숫자가 180 되는 금액으로 맞춰줘야 돼요. 합계가 180 돼야 되니까 반드시. 그래서 이게 얼마 되냐면 230592가 된대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쪽 보세요. 이중체감법. 이해해보니까 처음에 더 많이 하죠? 삼각을? 더 많이 하죠? 이렇게? 처음에. 이중체감법은 정율법하고 거의 똑같은 건데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얘는 정액법의 배법이라고도 부르는데 거기 책에 보니까 정액법의 배법. 얘를 왜 정액법의 배법이라고 그러냐면은 정액법의 상각률, 저기 정액법 상각률이 얼마였어요? 정액법 상각률이 3분의 1이었는데 이 3분의 1에 무조건 몇 배 하자는 얘기냐면 2배 하자는 얘기예요. 그게 얘거든요. 2배를 하니까 얼마 나오냐면 0.667이 나오는데 이런 상각률 가지고 상각하자는 게 이 이중체감법이에요. 이론적으로 안 좋은 방법이에요. 별로 시험에도 안 나와요. 얘 하는 방법은요. 정률법하고 똑같아요. 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정률법하고 똑같다면 여기 처음에 얼마 곱해야 돼요? 정률법하고 똑같으니까. 얼마 곱하는 여기? 이거겠죠 이렇게? 똑같으니까. 그럼 여기다 곱하기 얼마라냐면 0.667을 하라는 얘기 이렇게. 그럼 이게 1334 000 되겠죠 이렇게.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이 된 거죠 일단. 그러면 200에서요. 뭐 빼는 거냐면 1334 000 빼. 이 가로 안에 있는 게 뭘까요? 북밸류 장부금액. 장부금액에다 0.667을 또 곱해요. 뭐 될까요? 444 둘둘둘 해가지고 이게 또 감가상각비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도 얘가 공식에 따라 하려고 했더니 얘는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렇게 하면 얘는 절대로 180 되는 금액이 안 나와요. 왜냐면 얘는 180 되는 금액으로 맞춘 비율이 아니잖아요. 얘는 그렇게 했고요. 얘는 거꾸로 해서 이렇게 해서 맞추는 비율로 맞춘 거고 얘는 이 공식 자체가 이 이론적인 방법이고 얘는 대충 한 거거든요. 그냥 무식하게 2배 곱한 거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 이게 절대로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그냥 거꾸로 맞춰야 돼요. 거꾸로 맞추니까 2 하나 778 이렇게 나오는데 별로 안 좋은 방법이라서 한 번씩만 해보면 되고 얘도 초기에 더 많이 하죠. 감가상각을. 그렇다는 것만 좀 기억하시고 연수합계법을 하는데 연수합계법은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연수합계법. 연수합계법 되게 쉬워요. 같이 해볼게요. 2000x1년, 2000x2년, 2000x3년 뭐 얘는 되게 쉬운데 180만 원을 쪼개요. 180만 원 쪼개는데 어떻게 쪼개냐면 연수를 합계해요. 연수를 합계했다는 게 이런다는 얘기고 높은 연수부터 적용해요. 6분의 3. 6분의 3 하니까 얼마 나오냐면 90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6분의 2. 그 다음에 6분의 1. 이렇게 해요. 그럼 여기가 60, 30 이렇게 나오고 다 더하니까 180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뭐 당연하죠 이게. 요거 썸하면 얼마? 썸. 합계 내면 1이죠 뭐. 1, 2, 3. 더해서 높은 연수부터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처음에 더 많이 하죠. 이게 연수 합계법이에요. 아주 쉽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례법이 있는데 생산량 비례법만 보겠습니다. 작업시간 비례법은 여러분 혼자 보세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잘. 생산량 비례법 보니까 2000x1년, 2000x2년, 2003년, 3년인데 어떻게 쪼개냐면 180만 원이에요. 180만 원을 쪼개는데 어떤 금액에 비례해서 쪼개냐면 생산량에 비례해서 쪼개요. 25만, 25만, 25만 이렇게 쪼개요. 그러면서 여기 첫 번째 생산량은 8만이래요. 8만. 그 자료에 나와 있죠? 두 번째는 10만, 세 번째는 7만 이렇게 나와 있대요. 이 얼마씩 나오겠죠? 뭐 계산해 보시면. 합계내면 얼마 돼요? 반드시? 이게 돼야 되겠고 이게 된다는 얘기는 얘가 요거를 썸하면 얼마 될까? 요거를 썸 1이 되겠죠. 아니 당연한 게 요 분모에 들어간 총 생산량이 분자 거 다 더한 거예요. 이게 뭐 그러니까 이거 하면 이거 나오겠지 당연히. 다 했어요. 이게 감가상각 방법들인데 지금 저희가 칠판에 한 건요.
다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시험에 계산 문제로 나와요. 이 감가상각 계산할 줄 아셔야 되고, 근데 여러분이 계산 문제 풀 때요, 이게 5가지 방법 정도 되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이거 5가지가 아니에요. 크게 나눠서 2가지예요. 저 끝에 있는 정액법하고 여기 있는 연수학계법하고 여기 있는 생산형 비례법은요, 다른 방법이 아니고 같은 방법이에요. 저 끝에 있는 정액법, 연수학계법, 요 비례법, 요 3가지는 같은 방법이다. 어떻게 같아요? 보니까 어차피 감가상각 대상금액을 쪼개자는 게 똑같아요. 감가상각 대상금액을 쪼개자는 게 똑같은데 정액법은 어떻게 쪼갰어요? n분의 1. 얘는 합계에서 높은 연수부터, 얘는 생산량의 비례에서. 그거밖에 없어요. 어차피 180을 쪼개는 거 똑같아요. 쪼개는데 합계 내면 1 되는 거로 쪼개서 다. 어차피 합계 내면 1이니까 뭐 다 쪼개면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건데 쟤는 n분의 1. 얘는 합계에서 높은 연수부터 생산량의 비례에서. 그것밖에 없다니까요. 됐죠, 그러면? 다 똑같죠? 그 다음에 나머지 2가지, 이종체감법하고 이 정률법이 똑같아요. 이 비율만 다르지 하는 방법 똑같잖아요. 주의할 거는 얘는 200에 출발한다. 이거 장부금액. 이 금액 출발하죠, 이렇게. 북밸류, 취득원가. 얘는 뭐예요? 감가상각 대상금액.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됐죠, 이 정도면?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 감가상각을 지금 저기 보니까 뭐 때문에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수익비용 대응 때문에 한다고 그랬죠. 수익비용 대응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수익비용 대응이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지금 칠판에 한 것 중에서 수익비용 대응이 가장 좋은 거 보시면 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얘는 생산한 것만큼씩 비용을 배분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익에 창출한 것만큼씩 비용 배분하죠, 보니까. 얘가 생산한 것만큼씩이 배분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익에 창출한 것만큼씩 배분되니까 얘가 수익비용 대응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얘는 실무적으로 거의 쓰는 회사가 없어요, 실무적으로. 왜냐면요, 이 광업을 하는 회사들은 좀 쓸 수 있어요. 이게 석탄 매장량, 석유 매장량, 뭐 시멘트 매장량 이런 것들은 매장량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 매장량 중에 얼마를 캤는지에 대해서 쪼갤 수가 있는데, 일반 기업들은, 제조기업들은 자기가 그 물건을, 그 기계장치를 통해서 얼마만큼 생산할 건지 이 분모를 예측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미래에 몇 개나 만들지를 어떻게 알아요? 만들어 봐야 알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분모를 안다는 게 불가능해서 현실적으로 못 써요. 예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왜 못 쓰는지? 그래서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방법을 쓰는데, 나머지 방법 중에서 수익비용 대응에 뭐가 더 좋으냐 물어보면요, 요 가속상각법이 요게 정액법보다 더 수익비용 대응이 좋다 이러면 돼요. 얘네들이. 왜 얘네들이 더 좋아요? 처음에 더 많이 비용으로 배분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문제 하나 풀어볼 거예요. 연습 문제 몇 페이지 보시냐면은 364페이지에 연습 문제 4번 있는데, 364페이지 연습 문제 4번. 지금 연습장에다 그걸 한번 해보세요. 연습 문제 4번을. 거기 요구사항이 여러 개 있는데 365페이지에 요구사항이 몇 개 있나요? 보니까 6개 있죠? 그 중에서 여러분 뭐 하시냐면요, 1번의 정액법, 2번의 정률법, 4번의 연수학계법, 6번의 생산량 비례법, 그 4가지만 하세요. 지금은. 나중에 집에 가서 다 해보시고 그 4가지를 지금 해보세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많이 하셨을 텐데 이 문제 4번에다가 중요하게 좀 표시하시고요. 여러분 나중에 이 문제 지금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풀어봐야 돼요. 이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아까 봤던 본문의 예제랑 자료는 똑같은 것 같죠? 똑같은데 해보려고 하니까 좀 어렵잖아요, 보면. 얘가 아까 본문의 예제랑 달라서 좀 어려운 건 뭐냐면은 처음에 자산을 취득할 때 아까 본문의 예제는 기초에 취득했는데요, 이렇게. 얘는 기중에 취득했다는 것만 달라요. 다른 건 다른 거 없고. 근데 이 기초에 취득하면 뭐가 좋으냐면요. 그 회계연도에 딱 1년이 딱 채워지죠. 결산일까지. 딱 1년이 채워지니까. 그 결산일날 1년분을 다 생각하면 딱 맞죠, 이게. 그런데 이 감가상각이라는 게 보통 1년 단위로 하는데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1년씩 딱 맞아 들어가면 좋겠는데 얘가 4월 1일 날 취득하다 보니까 2001년에 사용한 기간은 9개월이에요. 3개월만큼 이때 더 써가지고 1년 되고요. 9개월 더 쓰니까 또 기말되고요. 3개월 더 쓰니까 1년 되고 9개월 더 쓰니까 기말되고 3개월 더 쓰니까 이제 내용 연수가 종료됐죠. 이렇게. 맞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 기업 실무에서요. 기초의 자산을 이렇게 다 사는 게 일반적이겠습니까? 기중에 사는 게 일반적이겠습니까? 당연히 기중에 사는 게 일반적이죠. 누가 이날 몰려서 자산 사나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사지. 그러니까 이게 기중에 취득하는 게 더 일반적인데 이렇게 기중에 취득했을 때 이런 회계 처리하는 게 아주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감가상각의 월할상각이라고 하는데 이 월할상각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얘가 잘 보니까 2001년에 몇 개월 썼어요? 9개월 썼는데요. 만약에 이 감가상각이라는 것을 이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3월 31일 날. 그럼 딱 1년 됐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죠. 감가상각은 언제 한 번씩 해야 돼요? 기말에 한 번씩 해줘야 되거든요. 결산일 날. 우리 발생주에 따라서 이렇게 쪼개야 되잖아요. 이렇게. 쪼개야 되니까 9개월 동안 사용한 기간 동안에서 감가상각 먼저 해줘야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잡해져요. 잘 보세요. 이제. 정액법을 하면요. 2001년에 180만원 쪼개는데 n분의 1 하자 그랬죠. 우리 내용 연수 동안. 그럼 이게 나오는데요. 이거 1년분이에요. 9개월분이에요. 1년분이죠. 이게. 근데 몇 개월밖에 안 썼어요. 지금. 9개월밖에 안 썼으니까 9개월분만 비용 처리해야겠다는 건 아시겠죠? 9개월 사용했으니까 9개월 동안 수익 창출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9개월분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갔더니 2002년 잘 보세요. 2002년에 갔더니 1번에 해당하는 요게 1번이죠. 여기 1번. 1번에 해당하는 요 금액에서 9개월만 비용했으니까 3개월이 남았죠. 그럼 요 1번에 해당하는 거에 3개월이 남은 거죠. 요거 한 것은 2번에 해당하는 거죠. 2번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걸리는데 몇 개월 걸렸어요? 지금 9개월 걸렸으니까 9개월 했죠. 이렇게. 여기 나와요.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180에 3분의 1 하니까 그대로 똑같이 나오죠. 똑같잖아요. 이렇게. 얘는 왜 이렇게 똑같을까? 그 이유는 1번과 2번과 3번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정액법이. 1, 2, 3은 똑같잖아요. 얘네들은 n분의 1이니까 똑같으니까 이걸 기껏 쪼개봐야 1년 한 거랑 똑같죠. 그냥. 그런 거 얘가. 그래서 얘는 처음에만 월할상각 잘하고요. 마지막에만 월할상각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3분의 1 하면 돼요. 그냥. 됐죠? 다 더하면 180 돼요. 해보시면. 이해해볼게요. 연수학계법. 얘가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얘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데 얘는 잘 봐요. 180에 6분의 3 한 거 있죠? 이 첫 해는도죠? 이게 몇 번일까요? 저기서? 그림에서? 1번에 해당하는 거죠. 1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에 해당하는 게 이게 나왔는데 이거 1년분이죠? 9개월만 걸린다는 거 알겠죠? 이렇게 했어요. 그럼 몇 개월분이 남았어요? 지금 1번에? 3개월분이 남았죠? 이게 2번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2번? 2번에 9개월 걸리죠? 이렇게 하고 2번에 몇 개월 남았어요? 3개월 남았죠? 이게 몇 번이에요? 3번이겠죠? 9개월이고
3번에 3개월이죠? 이렇게 하니까 180 나오는데 얘는 반드시 이 방법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다 월할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럴까 얘는? 얘는 왜 저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냐면은 쟤는 이게 다르거든요. 이렇게 1번은 6분의 1이고 얘는 6분의 2이고 6분의 얘가 3이죠. 3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금액이 다르니까 계속 다 쪼개줘야 돼요. 안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그게 제가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복잡하니까. 연수학계법. 집에 가셔가지고 이거를 6분의 3에서 12분의 9 쪼갠 다음에 다음 연도에 그냥 6분의 2를 해가지고 1년치를 다 해버리고 여기 6분의 1에서 2를 1년치 다 해버리면 마지막에 할 게 없잖아요. 그렇게 못해요 이거는. 얘는 반드시 이렇게 쪼개줘야 돼.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이거? 집에 잘 생각해보시고 제일 시험에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정률법 보세요. 정률법. 얘는 주의할 게 이거 주의하라 그러지 이거. 처음에 곱할 때 이거 주의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정률 곱하시고요. 이거 나오는데 이거 1년분이죠. 이게 1번이죠 1번. 1번에 몇 개월치? 9개월치 이렇게 했죠 우리가. 그 다음에 바로 우리 정률법이라는 것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잡은 것만큼 빼서 장부금액 찾아가지고 정률 곱한다고 그랬죠 이제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이렇게 해서 이거 나왔다. 많이 있죠 이렇게 하신 분이. 난 이렇게 했다. 200만원에 0.536 얘가 뭐죠? 1번이에요. 1번에 3개월 1번에 9개월만 했잖아요. 1번에 3개월치 더해주고 요게 2번인데 2번 할 때 주의할 거는 여기 이거 빼면 안 돼요. 이건 9개월 찬 거고요. 200에 1년치 다 빼고 0.536 곱한 게 2번이죠. 아니 이게 정상적으로 감가상각하면 1년치 하고 그 다음 연도 차잖아요 우리가 아까. 그러니까 저기 동그라미 1번에서 1년치 했으면 1년치 다 하고 나서 2번 할 때는 1년치 한 거 다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빼고 이거 곱한다는 건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9개월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 나오고 요거 나와요. 집에서 계산해 보시면 더하면 이 금액 나오는데 이렇게 하신 분 이렇게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이렇게 했다.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요거나. 근데 요 밑에 거의 논리가 이거의 논리와 똑같아요. 요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모르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똑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도 되고요. 요렇게 해도 되는데, 요렇게 해도 되고요. 요렇게 해도 되는데, 해보고 나니까 이 금액이랑 이 금액이랑 어때요? 같잖아, 이게.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정률법은 첫 해에 월화상각하고요. 계속 빼면 돼요, 그냥. 끝까지. 책에 그렇게 돼 있죠? 책에. 그래서 잘 봐두세요. 저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산량비례법인데 여기 주의할 거 말씀드릴게요. 180에다가 이렇게 했죠, 여러분들? 25만에 6만. 하니까 이거 나왔죠, 이거? 이거 나왔을 때요. 이거 곱해야 돼, 안 곱해야 돼요? 여기다 이거 곱한다, 안 곱한다. 이제까지는 다 곱했죠? 첫 해년도에. 첫 해년도에 12분의 9 다 곱했잖아요, 지금까지. 곱해야 돼, 안 곱해야 돼? 얘는 곱하면 틀려요. 그걸 주의해야 돼. 왜 곱하면 틀려, 얘는? 이제까지는 여기 계산한 것들이 다 1년분이었잖아요. 1년분에 9개월분 쪼갰는데, 얘는 보니까 이거 자체가 몇 개월분이에요, 이거 자체가 9개월분이에요. 요 생산량 6만 단위가 9개월 동안의 생산량이에요. 9개월분 나와 있는 걸 또 쪼개면 틀려요. 그래서 주의하세요. 비례법. 됐죠? 여러분 이 문제 잘 풀어보세요. 꼭 잘해야 돼요. 앞으로. 그래서 다 풀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349페이지 제5절에 유형산의 처분과 관리대장 거기 보겠습니다. 그 처분과 관리대장 보시면 첫 번째 매각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유형산은 우리가 팔려고 갖고 있는 자산은 아니었죠.
판매 목적은 아니었는데 유형자산을 보유하다 보면은 처분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학원이 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팔 수도 있잖아요. 이 책상을 지금 가지고 있다가 이 책상을 다른 책상으로 교체하고 싶으면 팔 수도 있잖아요. 유형자산이라는 게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배우는데 매각이라고 하는 거 다음 페이지 보시면 350페이지 사례가 있어요. 그 사례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2000X1년 초에 거의 기계장치를 취득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같이 분기해 보세요. 기계장치 취득한 게 얼마냐면 200만원이에요. 기계장치 200만원, 현금 200만원 이렇게. 여러분 지금 2분기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2000X1년 12월 31일 이때 분기 한번 해보실래요? 책에 안 나와 있어요. 2분기. 요 날이 무슨 날일까요? 요 날? 결산일. 한번 해보세요. 뭐 하나. 책에 없는데. 거의 하셨죠? 이거 맞추셨어요? 감가상각 누계액 이만큼 잡으면 돼요. 자, 2000X 2년 7월 1일날 거기 문제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7월 1일날 뭐 했대요? 거기 자료에서. 팔았대죠? 얼마에 팔았대요? 현금 100만원에 팔았대요. 현금 100만원 들어왔겠죠? 뭐가 없어지겠습니까? 팔았으면? 기계장치가 없어져야죠? 팔았으니까 자산의 감소 얼마? 자산의 감소 200. 기계장치 없어지면 뭐도 같이? 따라다니는 거 같이 없어져야 돼요. 얘 따라다니는 거 뭐 있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같이 없애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을 얼마 없애느냐가 이 문제 핵심이에요. 여기 얼마 들어갈 거냐? 얼마일까요? 여기 들어가는 게 얼마일까요? 여기 얼마? 여기 얼마 들어갈 거냐면 60만원은 알죠? 여기 일단 60만원. 여기 얼마 들어갈 거냐를 결정하려면 요 기말부터 처분할 때까지가 몇 개월 지났어요? 6개월 지났죠. 6개월 동안의 감가상각을 추가적으로 해줄 거냐? 해야겠. 기중에 취득했을 때 월할 상각했잖아요. 이렇게 사용한 기간만큼. 기중에 처분하면 6개월 동안 분명히 사용했죠. 그 기간 동안 분명히 수익 창출했겠죠, 우리? 감가상각비로 비용 배분해 주는 게 타당해요. 그래서 월할 상각하면요. 얼마 잡으면 되겠어요? 절반이니까 이만큼이겠죠? 그럼 여기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이게 들어간다. 이렇게 돼야 돼요. 또 기계장치 처분했을 때 장부금액은 얼마예요? 북밸류. 이 기계장치 처분할 때 장부금액은 빼면 110이죠? 110짜리를 100에 팔았죠? 싸게 팔았죠? 이익이겠어요? 손실이겠어요? 싸게 팔았으니까 손실이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책에 회계처리 있으니까 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맨 밑에 비자발적 처분과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회사가 그걸 팔고 싶어 판 게 아니라요. 어쩔 수 없이 없어지는 걸 말하는데 대표적인 게 화재, 홍수 뭐 이런 걸 말해요. 다음 페이지 보니까 예제 6번에서 보험 차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3년 10월 초에 망조라는 회사에 망조가 들어가지고 화재가 발생했어요. 창고 건물이 모두 타버렸거든요. 건물은 2001년 초에 취득했어요. 분기해 볼게요. 건물을 600만원에 취득했어요. 현금 주고. 그럼 이때 분기해 한번 해보세요. 2000X 1년 말하고요. 2000X 2년 말에 분기 한번 해보세요. 2000X 1년 말과 2000X 2년 말의 분기. 어떤 분기가 필요해요? 이 건물과 관련해서 매 회계년도 말에 해야 되는 분기는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인가요? 그 정액법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할 줄 아셔야 되고요. 불난 게 언제입니까? 2003년 10월 초죠?
그럼 불나기 전까지 얼마 더 지난 거예요? 불나기 전까지 9개월 더 지났죠. 10개월 아니에요. 10월 초니까. 9개월이니까 9개월치 감가상각비 하면 얼마예요? 감가상각 누계 12분의 9 하니까 하실 수 있겠죠? 불났을 때 외계처리. 불났을 때 뭐가 없어져야지 우리? 건물이 없어져야죠. 얼마짜리가? 600만 원짜리가 없어져야 되고, 건물 없어지면 뭐도 같이? 감가상각 누계액도 같이. 얼마겠어요? 다 더해보니까 165만 원이더라. 그럼 불났을 때 건물의 장부금액은? 불났을 때 건물의 장부금액은 435만 원이에요. 만약에 회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다 뭐겠습니까? 재해 손실이에요.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미결산이라고 적어놓는 거 배웠었죠, 우리? 잠깐 적어놨다가 12월 초에 보험금을 받았는데 얼마 받았다고 돼 있습니까? 거기 문제에서 480만 원 받았대요. 그럼 이때 미결산이 없어지는 건 다 아실 거고, 오히려 얼마 더 받은 거예요? 45만 원만큼 더 받았죠? 이걸 뭐라고 할 거냐? 거기 뭐라고 한대요? 보험 차익이라고 한다. 이 보험 차익을 거기 보니까 특별이익이라고 하는데, 이 보험 차익이라는 게 보험금 더 많이 받은 이익인데요. 얘가 왜 특별이익일까요? 왜?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비경상적, 비반복적, 비경상적, 비반복적. 여러분 어떤 회사 나가봤더니 보험 차익이 매년 발생해요. 이상하겠죠? 이상해요. 그래서 보험 차익이라고 하는 건 매년 발생하는 게 아니다. 그 밑으로 가서 유형상 관리대장 가서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관리대장 나와 있는데 이건 혼자 보세요. 뭐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제6절에 무형자산은 잠시 쉬었다 할 거고요. 잠깐 제가 감사한 회사 얘기해드리고 잠깐 쉴게요. 여러분 제가 감사한 회사 중에 전체 자산이 1조인 회사가 있었어요. 전체 자산 합계가 1조인 회사는 있었는데 이 회사가 재고 자산이 5천억이었어요. 제가 감사할 때. 그럼 재고가 5천억이면요. 전체 자산 1조니까 이게 몇 퍼센트예요? 절반이죠, 절반. 50%. 여러분 이게 별 느낌이 안 올 수도 있지만 이만큼 재고가 많은 전체 자산의 절반이 재고인 회사는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나중에 재무제표 분석하시다가 어떤 회사 봤더니 재고의 금액이 굉장히 비율이 높더라. 또는 매년 재고가 증가 추세에 있더라. 매년. 좋은 회사일까요? 나쁜 회사일까요? 일반적으로.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면은 회사 사장이 자기가 만들고 있는 재고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야, 그 팔기 아까우니까 창고에다가 좀 보기 좋게 좀 쌓아놔라. 가지런하게. 이렇게 지시하는 사장은 아무도 없어요. 얼른 팔아야죠, 이거. 얼른. 여러분 재고라는 건 묶이기 시작하면요. 회사 자금이, 돈이 재고에다 묶이거든요. 그 재고라는 게 괜히 생기겠습니까? 회사가 돈 투입해가지고 만드니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안 팔리면 돈이 안 돌죠? 그 기업은요, 그 돈이라는 게 피예요, 사람의 피. 기업은 돈이 안 돌면, 사람의 피가 안 돌면 죽듯이 죽어요. 그래서 부도 나는 거기 때문에 돈이 돌아야 되거든요. 돈이 돌려면 재고라는 건 빨리 팔려야 돼요. 그래서 현금화 돼야죠, 또. 그렇기 때문에 재고가 안 팔리고 오래 있는 건 안 좋은 건데, 회사의 재고가 이렇게 점점 증가 추세나 이렇게 큰 금액이 있다는 얘기는 안 팔린다는 얘기죠, 이게 회사가. 재고가 안 팔리기 때문에 이렇게 쌓이는 거지, 대부분 그런 거거든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또 하나 더 가르쳐 드리면, 어떤 회사가 매출 채권이 있는데 매출 채권이 굉장히 큰 금액이 있더라. 또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더라. 이것도 별로 바람직한 시그널이 아니에요. 회사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외상 매출을 점점 더 많이 한다는 얘기고, 대금 회수를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매출 대금 회수를 잘 못하기 때문에 늘어나겠죠, 이게. 그러다가 한번 크게 대손이라도 맞으면 망해버려요, 회사. 막 우리가 물건을 한 1,000억 팔았는데 그 사람이 도망가 버렸더라. 망하는 거예요, 회사.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그 감사했던 회사는 이 5천억이나 재고가 있던 회사는 방적회사였는데, 이 방적회사들이 뭐냐면요, 그 섬유를 직조하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충남방적이라든지 경남방적이라든지 그런 회사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하여튼 섬유 업종이에요. 이 섬유 업종이 60년대하고 70년대는 잘 나갔어요, 아주. 우리나라에서. 뭐 우리가 감사했던 이 회사가요, 60년대 70년대는 재계서열 10위였어요. 굉장히 잘 나갔던 회사예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잘 나갔냐면은 그 저가의 기계장치, 그러니까 저가의 섬유를 만드는 기계장치,
기계장치들을 갖다 놓고 저가 섬유를 많이 만들었죠. 우리가 그때는 임금이 쌌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좀 있었기 때문에 싸게 옷을 만들어서 수출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얘가. 그러다가 80년대가 들어서면부터 이 회사 어려워졌죠. 이때부터 동남아 시장이 생기면서 더 이상 가격으로는 우리가 승부를 할 수 없고, 더 지나니까 중국도 이제 개방을 해서 중국은 더 싸죠, 이제. 그리고 더 이상 가격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끝났는데 이 회사가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으려면 뭐 했어야 되냐면 80년대에 구조조정을 했어야 되죠. 요 저가 섬유를 만드는 기계장치 빨리 다 팔고요. 고부가 가치의 그 기계장치를 더 구입해다가 품질 높은 제품을 만들었어야 되죠. 가격으로 승부 거는 게 아니라 품질로서 승부를 걸었으면 이게 그 시대의 변화를 탔을 텐데, 80년대에는 우리 구조조정이란 말이 뭔지도 몰랐잖아요. 구조조정은 90년대 후반부터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회사들이 아무런 대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도 이 재고가 쌓인 게 한 10년치가 쌓인 거예요. 5천억이. 굉장히 많이 쌓였죠, 아주. 공장에 가봤더니 정말로 많더라고요, 재고는. 많은데 이게 5천억이에요? 그럼 5천억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쌓여있긴 쌓여있는데. 아무튼 재고가 많이 쌓였는데 이 회사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저희 감사할 때. 저희가 감사할 때 아주 불안했죠. 이 회사 곧 망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자기들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니까 저희한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를 좀 가르쳐 달라고 컨설팅을 좀 해달래요. 그래서 원래 컨설팅 하면 별로 도움될 것도 없는 회사였는데 뭐 해달라고 하니까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가가지고 이 회사 가서 이 회사 어떻게 살릴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 회사의 문제점이 뭐고 어떻게 하면 이 회생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이제 한 달 지나서 보고서에다가 망하세요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답이 없는데. 그래서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서 쓰려고 그 회사 기획조정실장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야 한 달 고민하고 있었지만 그분은 이 회사 어려워지면서 계속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회사 어떻게 살릴까 하고. 그분이 저희한테 와서 자기가 생각해도 답이 없대요, 자기 회사가. 그래서 자기도 자기 회사 사장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빨리 주식 팔고 도망가라. 그게 살아남는 길이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싶지만 사장한테 가서 도망가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이라고 앉아있는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자기도 고민에 빠져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분하고 저희가 얘기했을 때 이 회사 살 수 있는 회생 방안이, 유일한 방안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공장에 불이 나는 거예요. 공장에 불이 나면 이 안 팔리던 재고 다 탈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거 보기 싫은 기계장치 다 탈 거 아니에요. 저가 섬유 만드는 거. 그럼 다 타는데 토지 남죠. 어차피 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다 보험금 받거든요. 방화가 아니면. 그러니까 보험금 받으면 땅은 그대로 있으니까 재출발하면 되잖아요. 그게 이 회사의 유일한 그 생존 방안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에다가 불내세요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그게 답인데 불내야 되는데 그 고의적으로 불내면 보험금 못 받아요, 방화하면. 그런데 90년대 초반에요, 이 방적업계에서 2년 동안 3개 회사가 불이 났어요. 정말로 역사적으로 90년대 초반에 3개 회사가 불이 났는데, 원래 다른 회사들이 불나면 이게 뭐죠? 안타까워야 되잖아요. 저 불났네 이러면서. 근데 그때 이 방작업계 분위기는 부러워했어요. 막 저 회사 어떻게 불이 날 수 있을까? 우리 회사도 불이 나야 살 수 있는데, 그러면서 가서 어떻게 불났는지 물어보고도 싶고 뭐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때 3개 회사들이 다 뭐죠? 그 방화일 것이다라는 심증을 강하게 갖고 있었죠. 이 방작업계에서는. 그 보험회사들도 이게 방화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아주 정밀 검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3개 회사는 방화가 아닌 걸로 판정돼서 보험금을 다 받았고요. 재출발해서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감사했던 회사는 끝까지 불이 안 나가지고 망했어요. 망했고, 여러분 영등포에 가시면 경방필백화점이라고 있잖아요. 그 경방필이 방적회사예요. 그 자리가 그 방적회사 공장이 있던 자리고, 거기도 아마 불이 나서 다시 지은 걸걸요. 뭐 그래서 새 출발했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 잠깐 쉬었다가 350피 6절부터 하겠습니다.